요즘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되게 장이 안 좋아서 네네. 그때 표정이 기억납니다. 위원님이 조금 약간 긴장하셨던 표정이 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요즘에 바이오들이 좀 괜찮아서 맞습니다. 어떤 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사실 섹터 내부적으로 최근에 뭐 완전 달라진 사항은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급이 가장 큰 것 같기는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게 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테크가 조금 쉴 때 순환매 관점으로 이제 들어올 때가 좀 바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주부터 좀 세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바닥은 뭐 계속 뭐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바닥이다 하면서 몇 달을 끌어왔는데 맞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나 모멘텀 상으로나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제가 바이오 쪽에 좀 주요주들, 그러니까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SK 바이오팜, 뭐 에이프릴 바이오, 프로티나 등등 이렇게 조금 이름이 있는 넥스트 뭐 바이오 뭐 이런 쪽들 다 똑같네요, 차트가. 다 똑같습니다. 밑에서 살짝 네. 고개를 다 좀씩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조금씩 다 고개를 올린 수준이네. 네, 고점 대비로는 다 70%, 80% 빠졌다가 아이고야. 최근 완전 바닥에서는 한 4, 50%는 다들 오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고점 대비로는 50%씩은 빠져 있는 그러면 아직도. 네. 아직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는 7, 80% 떨어진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저점에서 지금 한 4, 50% 정도 올랐는데 네네. 역시 전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이하 절반 정도. 여전히. 네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바이오 요 상황을 들어갈 만한 이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만한 이제 시점이라고 이제 봐도 될지 일단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전체 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흘러간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바이오가 지금은 들어가도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염두를 둬야 할 점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이제 정고점을 향해 무작정 가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고점에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내부 모멘텀으로 보면은 두 가지가 항상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가 라이센스 아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출 같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로는 데이터랑 학회 모멘텀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양대 축이 이제 바이오 양대 축이 요 모멘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요 데이터랑 학회 모멘텀이 엄청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가장 큰 게 10월 달에 있는 에스모라는 학회인데 네네네. 여기에서도 뭐 정규 초록 제목들은 다 공개가 됐고요. 다만 여기에서 뭐 엄청난 좀 중요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개별 기업단에선 중요하겠지만 산업단으로 이것 때문에 주목하세요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 라이센스 아웃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개별 종목의 어떤 그런 좀 뭔가 모멘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섹터에 다시 수급이 더 들어오는 그렇죠. 거를 기대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알테오젠도 기사로 계속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 딜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초대형 딜들이나 아니면 이제 비만 쪽이나 RNA 쪽이나 좀 새로운 영역에서 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빠르면 연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염두해야 될 점은 아마 내년쯤부터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올해 연말부터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이오가 항상 금리가 올라가면 물론 테크도 영향을 받겠지만 바이오도 같이 받을 수밖에 바이오가 없고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는 야 이거 내년 전고점 밸류까지 가도 돼? 이거 밸류에이션 더 가도 되는 거야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한번 나오겠죠.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입을 해도 괜찮은 시기다인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전고점과의 갭을 좀 메어가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 종목들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약간 이제 펀더멘탈적인 접근이고 네네. 이게 사실은 바이오도 이게 숫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뭐 소부장이나 네네. 코스닥 쪽 봤을 때 반도체나 뭐 조방원전 이런처럼 숫자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비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이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는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수혜 요 맞습니다. 이슈를 사실 연초에도 이 얘기가 한번 있었던 거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딱히 뭐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니까 훅 갔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는 사실은 반도체 두 종목 쏠림이 부담이 좀 여전히 있고 수급도 완전히 아직 뭐 레버리지 쪽이 풀리지를 않아서 아직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분위기 요즘 보면 코스닥 쪽으로 많이 좀 옮겨오는 것 같아서 네네. 거기 정부도 거기에 뭐 승강제도 뭐 곧 얘기가 나온다 어쩌고 하는 맞습니다. 거 보면 이 정책 쪽이 펀더멘탈적인 건 아니지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네. 특히 그중에 대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맞습니다.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너무 기대감이 큰가요? 저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3월 달에 한번 코스닥 맞습니다. 때문에 그때 한창 레버리지 나오면서 갔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 잘 안 되긴 했었잖아요. 네. 이제 반도체 때문, 이제 쏠림 덕 때문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 상의 두 가지 이벤트 중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주목을 하자. 두 번째로는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정책들이 뭐 9월, 10월에는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이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는 상황은 그 다음에 뭐 연말 정도 되면은 FOMC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혹시나 뭐 우려가 조금 나온다. 연내 1회 인상은 뭐 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중론이다 보니까 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올랐을 때 여기서 작년 정고점까지는 못 가 있을 것 같고 더 그때까지 가도 돼에 대한 고민이 연말 글쎄요. 정도에는 나올 수 연말 있다는 정도에, 예.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뭐 국민성장 참여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금적인 측면에 뭐 그럼 바이오만 들어오는 건 또 아니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승강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 구분을 하는 거죠. 분류를 하는 거죠. 좀 쓸만한 네. 기업들과 쓸만하지 않은 기업들과 분류를 해서 쓸만한 기업들을 먼저 좀 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이 기준이 승강제의 네. 기준이 그러니까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나누는 기준이 아무래도 숫자가 실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주들이 좀 이렇게 그 숫자 때문에 밀리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그 승강제 이야기 처음 나왔던 한두 달 정도 전에는 그게 가장 큰 우려 지점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때 정부가 코스닥 그때 한번 행사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는 톤이었다가 그게 또 지연이 됐어요. 예. 그게 산업계에서 이게 바이오가 그러면 너무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듣고 있지 않나라고 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가 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가총액 상으로는 바이오의 시총이 비중이 한 30%는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3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위 바이오텍들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못한 바이오텍들은 이제 어느 섹터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볼 거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상위 종목들 위주로는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바이오 ETF를 들고 계시다 뭐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한 상위 종목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네. 그거야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그게 크게 무슨 악재가 되거나 그럴 것 네, 같지는 않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분들은 뭐 조금 열심히 이제 선별을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그 BINSA, 빈사 법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바이오를 이제 국가 안보의 한 네네. 그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이 된다 얘기가 나와서요. 네네. 이게 저는 2024년도 9월인가요? 그때 그 생물보안법 네. 그 생각도 좀 나고 해서 네.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 저거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랑 뭐 같은 거야, 다른 거 아니면은 원래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뀐 거야 등등등 여러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 우리 바이오 쪽에 소위 말하는 반사이익 같은 이런 걸 기대해도 될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은 미중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미중 갈등이 뭐 사실 AI 테크 쪽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바이오 쪽에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나왔던 지금 아젠다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 주셨던 24년에 처음 나왔던 게 생물보안법안.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생산하는 측면이에요. CDMO 측면에서 중국 CDMO가 생산하는 걸 좀 규제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같은 경쟁사인 파운드리 업처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생산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에서 R&D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거 중국산 신약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를 조금 제동을 걸겠다. 예. 빅파마들 너네들 이거 너무 중국산 신약만 사지 말고 자국 경쟁력을 좀 끌어올려라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려는 게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고 이제 말씀 주셨던 빈섹트는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그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새롭게 이제 상정이 올라온 안건이 그냥 올라온 발의만 내용입니다. 된 거죠? 발의만 된 겁니다. 근데 요게 다시 돌아오면은 생물보안법안도 한창 핫하다가 최근에는 그게 규제가 많이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기대했던 우시바이오 이런 데들은 다 제외가 됐고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제 우시 앱텍이라고는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고 미국 법원에서 그 소송을 일단은 진행해보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시 앱텍이랑 바이오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의중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미국 법원이랑 이렇게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자이고 펀더상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이 기대할 거는 중국 규제가 들어가면 국내 업체들한테는 수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투자 심리 정도 측면에서의 그렇죠. 자금 요인이고 펀더상으로는 아직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이쪽도 잘합니까? 이게 예전에는 중국 임상 결과도 못 믿고 이랬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서. 중국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좀 동물 윤리랑 이런 게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임상 들어가는 속도까지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임상하고 하는데 이것저것 이 걸리는 게 시기가 많은데.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임상까지 그 기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중국에서가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빨리 일어나고 있고 그게 예전에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냐였다가 지금은 미국 빅파마들이 다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 정도면은 요 정도면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 새롭게 개발하면 동물 실험이에요. 원숭이 데이터가 있는데 중국에서 실험을 하면은 사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상.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더 믿을만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휴먼 데이터인데 그럼 이거 보고 가져가겠다가 빅파마들의 생각이었고요. 그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요 기간들을 좀 줄여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중국을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그 일사불란하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규제가 여러 개 되게 많지만 이것저것 고려해서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거 등등등. 네네. 예, 사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네네. 그런 규제 부분들이 걸리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중국이 훨씬 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예, 뭐 그런 건 사실 뭐 부러워할 법하기도 한데 글쎄요,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뭐 미국 출장도 좀 다녀오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당장 현재 바이오 상황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뭐 내년이나 이렇게 좀 확장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갔다 오시고 하시면서 좀 머릿속에서 좀 정리되시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에 대한 생각은 빅파마랑 현재 있는 그 바이오텍들이 AI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탑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지금 주안점이 AI를 어떻게 이 신약 개발 플로우에 연결을 시킬 거냐인 것 같고 AI의 신약 개발 연결. 네네, 전체적인 이 플로우에 넣으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AI 신약뿐만 아니라 AI 진단이라는 뭐 또 이제 뭐 결국에는 그쵸. AI가 잘 그 약물에 적합한 환자들이 다 추려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다가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길게 봤을 때 빅파마들이 또 새롭게 투자하는 영역들, 뭐 바이오텍들 투자하는 영역 중에 뭐 노화 질환 이런 게 있습니다. 노화 질환. 노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비만이 핫했던 2020년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20년은 비만의 해다라고 하면 최고죠. 예. 2030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뇌질환의 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그렇죠, 약들이 그렇죠. 엄청 나올 거고요.
그다음 2040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 질환이어서 정말 이제 뭐 특정 장기에 세포를 뭐 리프로그래밍해서 되돌린다. 그러니까 정말 궁극적으로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그러네요. 되겠다가 최근에 네. VC들에서 투자가 좀 나오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쪽에 뭐 당장의 투자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보고 왔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뭐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뭐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시니까 그때 여쭤보면 될 것 같고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모멘텀들이 좀 있는 데들이 가끔 있어서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현재 이 의료 쪽의 AI 상황은. 우리나라 의료 AI도 사실 크게 구분하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가 이걸로 신약 개발해보겠다. 그렇죠. 두 번째가 이걸로 보통은 대부분 다 진단 회사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진단 회사들 있죠. 회사들이 네. 돈을 먼저 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진단 쪽으로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제일 먼저 버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뭐 그거는 뭐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 개발과 진단 쪽으로 하고 있고 네네. 그럼 우리가 뭐 그거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뭐 일단 미국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네. 괴리가 격차가 많이 납니까?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AI 쪽으로 특히나 기술 활용하는 영역에서는 특히나 AI 진단은 우리나라가 조금 선두권이기는 한데 진단은 우리가 좀 많이 예, 앞서가고 근데 있구나. 이제 신약 쪽 개발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AI 알고리즘과 데이터인데 이거 제일 잘한 데가 미국 빅파마들과 미국 테크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사실 큰 돈 되는 것도 신약 개발이긴 한데. 네네. 네. 이거는 사실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AI가 진입이 돼도 역시 아직까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길게 보면 또 모르죠. 네, 뭐 어쨌든 우리도.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요. 지금 리포트를 쓰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말씀 들어보는 걸 하고 오늘은 우리 한 의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